우리나라가 지금껏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어쩌면 상상조차 하기 힘든 그런 대홍수가 다가오고 있다는 아주 충격적인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한국환경연구원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마주한 이 전례 없는 위협이 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지 그 대비책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에게 이 질문 한번 던져보면 어떨까요? 과연 우리는, 그리고 우리 사회는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던 그런 홍수에 정말로 대비가 되어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할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순서로 이야기를 풀어갈지 한번 볼게요. 먼저 극단적 홍수라는 새로운 위협, 이게 대체 뭔지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과거의 데이터, 즉 역사가 우리에게 어떤 경고를 보내고 있는지 살펴볼 겁니다. 그 다음엔 정말 무서운 얘기인데, 만약 서울이 물에 잠긴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시뮬레이션을 통해 확인하고요. 다른 나라들은 비슷한 재앙에서 어떤 교훈을 얻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바탕으로 대한민국은 어떤 새로운 생존 전략을 짜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야기, 우리가 몰랐던 홍수입니다. 기후변화 때문에 재난의 규칙 자체가 완전히 바뀌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극단적 홍수라는 게 기존의 홍수랑은 왜 차원이 다른 문제인지 지금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제는 단순히 우리나라 역사상 최악의 홍수를 기준으로 대비하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기록, 모든 통계, 모든 예측을 아득히 뛰어넘는 말 그대로 상상 밖의 홍수가 올 수 있다는 것, 그걸 대비해야 하는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과학적인 데이터가 이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보세요. 비가 오는 날의 숫자는 예전이랑 비슷한데 1년 동안 쏟아지는 비의 총량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네, 바로 한 번 비가 내릴 때 훨씬 더 강력하고 더 파괴적인 폭우가 아주 집중적으로 쏟아지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인 거죠. 자, 이제 과거로 돌아가서 역사가 우리에게 어떤 경고를 보내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과거 데이터 속에는요,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뒤엎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위험한 역설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우리 역사를 돌아보면 정말 끔찍한 홍수들이 있었죠. 그리고 우리는 그때마다 값비싼 교훈을 얻었고, 또 제방을 쌓고 댐을 만들면서 방어 체계를 계속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정말 놀라운 역설이 숨어 있습니다. 보세요. 우리의 기술과 기반 시설이 좋아지면서 인명 피해는 정말 극적으로 줄었습니다. 훌륭한 일이죠. 그런데 경제적인 피해액은 어떻습니까?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그냥 천문학적으로 폭증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뭘 말해주는 걸까요? 아주 명확합니다. 우리는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우리의 재산과 경제를 지키는 데는 실패하고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옛날 방식으로는 더 이상 새로운 종류의 재난을 막을 수 없다는 아주 강력한 한계 신호인 셈입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에 이런 우리의 예측 범위를 아득히 벗어나는 홍수가 대한민국 심장부, 바로 서울을 덮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연구진들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그 끔찍한 결과를 확인해 봤습니다. 이건 그냥 막연한 상상이 아닙니다. 최신 기술로 정말 정밀하게 돌려본 시뮬레이션 결과예요. 그러니까 인류가 겪어보지 못한 최악의 폭우가 쏟아져서 한강 두기 무너진다. 바로 그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거죠. 시뮬레이션의 첫 번째 결과부터가 정말 충격적입니다. 42.4%. 서울의 주요 도시 지역,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걷는 도로, 우리가 사는 집, 우리가 일하는 가게의 거의 절반 가까이가 완전히 물에 잠긴다는 뜻입니다. 피해 규모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이재민이 220만 명, 침수되는 건물이 23만 채, 직접적인 경제 피해만 최대 58조 원입니다. 근데 진짜 무서운 건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력망, 통신망, 상수도 같은 사회 핵심 인프라가 마비되면서 발생하는 2차, 3차 피해는 이 계산에 포함되지도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끔찍한 시나리오가 비단 우리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보다 먼저 최악의 재난을 겪은 나라들이 있죠. 그들의 뼈아픈 경험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허리케인 카트리나, 그리고 동일본 대지진. 이 두 재난은 정말 비극적일 정도로 공통점이 많습니다.
두 경우 모두 뭐냐면 이미 과학적인 경고가 있었지만 그걸 무시했거나 혹은 대비가 부족했다는 겁니다.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던 바로 그 재난이 현실이 된 거죠. 이런 대재앙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사실 아주 명확합니다. 진짜 대비라는 건요, 그냥 댐을 더 높게 쌓고 제방을 더 튼튼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그 어떤 완벽한 방벽도 무너질 수 있다는 최악의 상황을 인정하고 바로 그때가 왔을 때 우리 사회가 완전히 멈춰서지 않도록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시스템, 즉 회복력을 만드는 것. 그게 진짜 대비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바로 해결책입니다. 다행히도 이 보고서는 문제 제기에서 끝나지 않고요. 아주 명확하고 또 실천 가능한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고서가 제시하는 5단계 생존 전략인데요. 한번 보세요. 국가 차원에서 법을 바꾸는 것부터 시작해서 최악의 시나리오에 맞는 새로운 매뉴얼을 만들고 사회 필수 기능을 어떻게든 지켜내고 마지막으로 우리 시민 한 명 한 명의 인식까지 바꾸는 정말 모든 걸 아우르는 종합 대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전략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바로 이 BCP, 즉 업무 연속성 계획이라는 건데요. 쉽게 말해서 재난이 터져도 병원, 전기, 통신처럼 우리가 정말 없으면 안 되는 핵심 서비스들이 멈추지 않게 미리 짜놓는 상존 계획, 바로 그겁니다. 보고서에 나오는 이 한 문장이 BCP의 목표를 정말 잘 보여줘요. 시민들이 하던 일 혹은 해야 하는 일을 계속하게 하여 사회 기능을 유지하는 것. 그러니까 재난이 와도 우리 사회가 완전히 멈춰서 마비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계속 굴러가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BCP가 필요한 진짜 이유죠. 결국 이 보고서가 우리에게 말하는 건 아주 명확합니다. 재난이 현실이 될 수 있다는 데이터도 있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청사진도 이제 우리 손에 있습니다. 남은 진로는 정말 딱 하나입니다. 과연 우리는 이 거대한 폭풍이 닥치기 전에 제 시간에 행동에 나설 것인가?